일본이 420억 달러를 들고 러시아에 갔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한국은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러시아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850만 배럴 한국 독점 공급.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도 나토도 중국도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32년간 일본 에너지 외교를 담당한 심의관이 밝힙니다. 한국이 가진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카와 케니치라고 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에서 32년간 에너지 외교를 담당한 심의관이었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제가 도쿄에서 32년을 버티며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이었어요. 중동발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물량이 사실상 제로에 수렴한 지 벌써 열이틀째였습니다. 일본 국내 석유 비축량은 87일치가 남아 있었지만 소비 속도를 감안하면 2달을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도쿄 카스미가세키 관가 전체가 비상이었습니다. 도쿄 시내 주유소에는 줄이 300m씩 늘어서 있었어요. 리터당 가격이 매일 올랐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파업을 선언했고 물류 트럭이 서면서 편의점 진열대가 텅텅 비기 시작했죠. NHK 뉴스는 하루 종일 육아 속보를 내보냈고 도쿄 증시 니케이 지수는 열흘 사이에 18%가 빠졌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유로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였죠. 에너지 수출국 입장에서 육아 폭등은 축제나 다름없으니까요. 모스크바의 고급 레스토랑들은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고 루브라 가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제산업성 대신이 직접 저를 불렀어요. 이시카와 심의관, 모스크바로 가게. 야마구치 대사가 이끄는 특별 외교단에 합류해라. 자원에너지청에서 32년 근무하면서 대신이 직접 호출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죠. 야마구치 주니치로 대사, 주러시아 일본 대사로 15년을 근무한 러시아 전문가였습니다. 모스크바 외교가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러시아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했고 크렘린궁 고위급 인사들과 개인적 친분이 두텁다고 자부하는 인물이었죠. 나리타 공항 VIP 라운지에서 처음 합류했을 때 야마구치 대사는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위스키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군, 긴장할 것 없네. 이번 건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대사님, 러시아 측 반응이 긍정적입니까? 야마구치 대사가 위스키 잔을 흔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반응이 긍정적이냐고? 420억 달러야. 사할린 유전 확대 개발, 극동 경제특구 공동투자, LNG 플랜트 건설까지. 이 금액표를 보고도 고개를 젓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 대사의 수행 가방 옆에 놓인 검은색 가죽 바인더, 네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A사 사이즈보다 큰 특수 제작 바인더였어요. 표지에 금박으로 일본 정부 문장이 박혀 있었고 안에는 5년간 42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지원 패키지 내역서가 빼곡히 담겨 있었죠. 저는 솔직히 그 숫자를 보고 안심했습니다. 420억 달러면 러시아 극동 지역 연간 예산의 3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이 돈을 거절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사님, 한국도 외교단을 보냈다는 정보가 있는데요. 야마구치 대사의 눈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입술 한쪽이 비틀어지며 코웃음이 새어나왔죠. 한국, 저 친구들이 뭘 들고 갈 수 있는데 GDP가 우리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에너지 외교를 하겠다고? 대사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리가 대리석에 부딪히며 딱 소리가 났어요. 이시카와 군, 에너지 외교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일본은 사할린 유전에 40년을 투자했어.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급 이상과 개인적으로 골프를 치는 외교관이 우리 쪽에만 7명이야. 한국이 뭘 가지고 있는데? 김치, K-팝, 주변에 있던 수행원 서너 명이 웃었습니다. 야마구치 대사도 만족스럽게 웃었고요. 저도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한국의 에너지 외교는 우리 일본과 비교할 수준이 못 된다고. 역사도 없고 채널도 없고 경험도 없다고. 비행기는 나리타를 이륙해 시베리아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야마구치 대사는 퍼스트 클래스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이코노미 좌석에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끝없는 시베리아 설원이 펼쳐져 있었는데 저 아래 어딘가에 러시아의 석유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석유를 일본으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국민들이 주유소 앞에서 줄 설 필요가 없을 텐데. 수행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경제산업성통상정책국 소속 미야자키 과장이었어요. 심의관님, 한국 외교단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수석 대표 포함 5명입니다. 5명. 우리는 14명인데? 네. 그리고 경호원도 수행 차량도 별도로 준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5명이라니. 우리의 3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으로 러시아, 에너지 외교에 나서겠다는 거였어요. 미야자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갔습니다. 비행기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착륙한 건 14시간 뒤였습니다. 트랩을 내려서는 순간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렸어요. 3월 모스크바의 비는 차갑다 못해 뼈를 깎는 느낌이었죠. 활주로 위에 무릉덩이가 군데군데 고여 있었고 회색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커튼처럼 시야를 가렸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건 대사관 차량 3대뿐이었어요. 의전 차량도 없었고 러시아 측 환영 인사도 없었습니다. 야마구치 대사의 표정이 처음으로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죠. 날씨 때문이겠지. 비가 이렇게 오는데 누가 나오겠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야마구치 대사가 15년간 모스크바에서 구축했다는 그 두터운 인맥이 공항 마중 하나 보내지 않았다는 게 뭔가 이상했거든요. 대사관에 짐을 풀고 러시아 외무성과의 면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스몰렌스카야 광장의 러시아 외무성 본관 3층 회의실이었죠. 그날 밤 저는 대사관 숙소에서 면담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420억 달러 경제 지원 패키지, 사할린 유전 2단계 확대 개발 참여,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경제특구 공동투자, 쿠릴 열도 인근 해양자원 공동탐사권. 조건 하나하나가 러시아가 침을 흘릴 만한 것들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지만 불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기대감 때문이었죠. 내일이면 이 협상이 마무리되고 일본은 에너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대사관 차량이 스몰렌스카야 광장에 도착했을 때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돌아가는데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러시아 외무성 본관은 스탈린 양식의 거대한 건물인데 비에 젖은 외벽이 짙은 회색으로 더 무겁게 내려앉아 보였습니다.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야마구치 대사가 차에서 내리려는데 현관 앞에 우산을 든 안내원은커녕 경비원 한 명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빗속에 놓인 정문만 덩그러니 있었죠. 대사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야마구치는 곧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자, 갑시다. 수행원이 재빨리 우산을 펼쳤지만 바람이 세서 비를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야마구치 대사의 양복 어깨가 젖었고 금박이 박힌 가죽 바인더, 4권을 품에 안은 수행원도 흠뻑 젖었습니다. 3층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러시아 측 배석 인원은 딱 2명이었습니다. 외무성 제1차관 세르게이 콘스탄티노프와 비서관 1명. 야마구치가 준비해온 PT 자료를 펼칠 프로젝터도 통역 부스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회의실은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만 놓인 소회의실이었죠. 야마구치 대사가 14명의 수행단을 이끌고 들어갔는데 의자가 8개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6명은 벽에 기대 서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야마구치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요하지 않는 척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준비된 미소를 띄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프 차관님, 일본 정부는 러시아 연방과의 에너지 파트너십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수행원이 금박 가죽 바인더 4권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빗물에 살짝 젖은 가죽 표면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번들거렸습니다. 5년간 총 42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 패키지입니다. 사할린 2단계 유전 개발, 극동 경제특구 공동투자, LNG, 플랜트 건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 조건은 바인더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마구치의 목소리에는 15년 모스크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420억 달러.
그 숫자가 회의실 공기 속에 떠올랐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걸 거절할 수는 없을 거라고. 세르게이 콘스탄티노프 제1차관이 테이블 위에 바인더를 내려다봤습니다. 3초 정도였을까요? 바인더 표면에 금방 문장을 한번 훑더니 고개를 들어 옆에 앉은 비서관을 봤습니다. 눈짓 한 번. 그게 전부였어요. 비서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바인더 4권을 양손으로 조용히 집어들었어요. 야마구치 대사가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러시아 측이 검토하려고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서관이 바인더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회의실 구석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구석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쓰레기통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없는 원형 쓰레기통. 비서관이 바인더 4권을 쓰레기통 안에 넣었습니다. 쿵. 가죽 바인더가 금속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고막을 때린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야마구치 대사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채로 굳어버렸고 눈동자만 쓰레기통 쪽을 향했죠. 수행원 13명의 시선도 일제히 같은 곳을 향했습니다. 420억 달러짜리 바인더가 쓰레기통 안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들기고 있었죠. 세르게이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야마구치 대사.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바인더를 펼쳐보지도 않았어요. 420억 달러라는 숫자를 확인하지도 조건을 검토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구군을 걸고 준비한 제안서가 휴지통에 처박힌 겁니다. 야마구치 대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흰색이 아니라 잿빛이었어요. 혈색이 사라지면서 입술까지 파르스름하게 질렸죠. 15년간 모스크바 외교가의 거물로 군림해온 사람의 체면이 쓰레기통 바닥에서 금박 가죽과 함께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대사가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수행원이 재빨리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야마구치는 그 손을 뿌리쳤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회의실을 나올 때 세르게이 차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배웅은커녕 고개 한번 끄덕이지 않았어요. 14명의 일본 외교단이 줄지어 나가는 동안 러시아 측 2명은 테이블에 앉은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3층 복도를 지나 1층 정문으로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야마구치의 코끝이 빨개져 있는 게 보였어요.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정문을 나서자 비가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행원이 우산을 펼치려 했지만 야마구치가 손을 저어 막았어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14명 모두 비를 맞았습니다. 구두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었고 양복 전체가 젖었죠. 차량까지 가는 50m가 500m처럼 느껴졌습니다. 러시아 외무성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14명의 일본 외교관이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을 때 야마구치 대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시카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오늘 일은 없었던 거야. 하지만 대사님, 본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420억 달러 규모의 제안이 거절되었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보고는 내가 한다. 거절이 아니라 재검토 중이라고 올릴 거야. 알겠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 창밖으로 비에 젖은 모스크바 거리가 흘러갔어요. 야마구치의 명령은 사실상 거짓 보고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제 머릿속을 지배한 건 하나의 질문이었어요. 왜 420억 달러를 바인더째 쓰레기통에 넣은 이유가 뭐지? 그때까지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아니, 답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답이 찾아온 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대사관 정보팀 야마모토가 아침 브리핑에 들어오자마자 보고했어요. 심의관님, 한국 외교단이 오늘 오전 러시아 외무성을 방문합니다. 한국이 뭘 들고 왔는데 기술 협력 관련 서류로 보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서류 뭉치라고 합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피식 웃었습니다. 야마구치 대사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이 뭘 들고 갈 수 있는데 우리가 420억 달러를 들고 가서 쓰레기통에 처박혔는데 한국이 낡은 서류 뭉치를 들고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미련한 것들이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석유를 구걸하러 가는 건가. 솔직히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조롱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우리가 겪은 모욕을 한국도 똑같이 당할 거라는 어떻게 보면 못된 기대감이었죠. 야마모토 군, 외무성 정문 감시 피드를 돌려봐. 한국이 어떻게 쫓겨나는지 보고 싶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지는 말이지만 그때는 정말로 한국이 굴욕당하는 장면을 보고 싶었어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는 위안을 얻고 싶었으니까요. 야마모토가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러시아 외무성 정문을 비추는 대사관 모니터링 시스템 화면이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날씨, 똑같은 건물, 똑같은 정문. 한국 측 차량이 도착한 시각은 오전 10시 12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한국 수석 대표가 보였어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손에 들린 건 가죽 가방도 아니고 금박 바인더도 아니었습니다. 투박한 갈색 서류 봉투 하나. 구겨진 자국까지 보이는 낡은 봉투였어요. 야마모토와 저는 동시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거 들고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다음 순간 제 눈이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앞에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제는 없었어요. 어제 우리가 비를 맞으며 걸어 나온 바로 그 정문에 양쪽으로 러시아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의장대 병사들이 양쪽에 우산을 잡고 서서 카펫 위에 빗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고 있었어요. 야마모토 군, 화면 확대해. 야마모토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떨렸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문 계단 꼭대기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콘스탄티노프 제1차관. 어제 420억 달러 바인더를 쓰레기통에 쳐넣고 돌아가셔도 됩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직접 정문 앞까지 나와서 서 있었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가 계단을 올랐어요. 세르게이 차관이 두 팔을 벌려 한국 대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아니라 양손으로 감싸쥐는 오랜 벗을 맞이하는 제스처였어요.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차관이 웃고 있었어요. 420억 달러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사람이 낡은 갈색 봉투를 든 한국 대표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잡은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야마모토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브리핑룸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빗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어제와 오늘이 같은 세계란 말입니까? 같은 건물, 같은 정문, 같은 비. 일본의 420억 달러는 쓰레기통으로 갔고 일본 외교단 14명은 비를 맞으며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낡은 봉투 하나에는 레드카펫이 깔리고 의장대가 서고 차관이 직접 마중을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태블릿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야마구치 대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국이 뭘 들고 갈 수 있는데 GDP가 우리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에너지 외교를 하겠다고?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야마모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심의관님, 저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레드카펫을 밟고 외무성 안으로 들어가는 한국 대표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낡은 봉투 하나가 420억 달러보다 무거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대사관 숙소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레드카펫, 낡은 봉투, 세르게이의 미소. 세 가지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죠. 한국이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기에 420억 달러를 쓰레기통에 던진 러시아가 한국의 낡은 봉투 앞에서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건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도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원에너지청 32년 경력의 모든 것을 걸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비밀을 파헤칠 작정이었어요. 야마구치 대사에게 말했습니다. 대사님, 저는 내일 도쿄로 돌아갑니다. 뭐 하러? 여기서 재검토 결과를 기다려야지. 재검토가 아닙니다. 대사님, 거절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왜 우리 대신 선택되었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야마구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술이 일그러지며 불쾌한 표정이 얼굴 전체로 번졌어요. 이시카와, 거절이라는 단어는 입에 담지 마. 일본이 한국한테 밀렸다는 말이 본국에 퍼지면 자네도 나도 끝이야. 알겠나? 저는 고개를 숙이고 브리핑룸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모스크바의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도쿄의 자원에너지청 지하 자료실로 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역사가 있는 건지, 그 30년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제 32년 경력을 건 마지막 임무가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내리자마자 카스미가세키로 향했어요. 경제산업성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자원에너지청 특수 자료실. 냉전 시절부터 축적된 러시아 에너지 관련 외교 문서가 보관된 곳이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 자료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좁은 공간에 금속 서가가 줄지어 있었어요.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에어컨이 돌아가지만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한로 관계 파일을 찾았습니다. 마닐라 폴더 15개.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기록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러시아와 어떤 거래를 해왔는지 전부 뒤질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무모함을 증명할 근거를 찾고 싶었어요. 한국 따위가 러시아 에너지 시장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다는 걸 문서로 확인하고 싶었죠. 첫 번째 폴더를 열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대단한 게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두 번째 폴더는 무역 통계였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세 번째 폴더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불곰 사업. 영문 코드명 브라운 베어 프로젝트. 1993년부터 시작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 기술 이전 사업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봤어요. 32년간 에너지 외교를 다뤄온 제가 이 사업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게 첫 번째 충격이었죠.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러시아는 하룻밤 사이에 초강대국에서 파산 국가로 추락했죠.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1998년에는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합니다. 쉽게 말하면 빚을 갚을 돈이 없다는 공식 선언이었어요. 그 순간 전 세계 채권국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서방 선진국들이 일제히 러시아 목을 졸랐습니다. 당장 현금으로 갚아라. 이자를 올려라. 담보를 내놓아라. 러시아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주머니를 뒤진 거죠. 그리고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일본은 더 했어요. 사할린 유전 지분을 헐값에 넘기라는 조건까지 걸었으니까요. 파일 속에 당시 외무성 전문이 남아 있었는데 읽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힘들 때 일본은 러시아의 등을 밟고 유전 지분을 뜯어내려 했던 겁니다. 쓰러진 사람의 시계를 빼앗는 격이었죠. 그런데 파일 속에 유일하게 다른 행동을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러시아에 약 18억 달러의 차관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었죠. 한국 입장에서도 그 돈이 급했을 겁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넘긴 직후였으니까요. 자기네 나라 경제도 폐허인 상황에서 러시아한테 빌려준 18억 달러를 당장 회수해야 하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전달한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현금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현물로 받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현물이라니. 뭘로 받겠다는 건지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전투기 설계 도면, 미사일 엔진 기술 자료, 잠수함 추진 체계 문서, 우주 발사체 관련 도면,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쌓아올린 군사 기술 자료들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눈독을 들이면서도 절대 손에 넣지 못했던 것들. 한국은 그걸 빚 대신 받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방식이에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목을 조르며 현금을 뜯어내려 할 때 한국만이 러시아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들이 가진 기술로 갚으면 됩니다. 당신들의 자존심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당신들이 줄 수 있는 걸로 받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자기들을 거지 취급하며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위대한 기술을 가진 나라라고, 그 기술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자료실 의자의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32년간 에너지 외교를 해오면서 이런 거래 방식은 본 적이 없었어요. 외교에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건 일본 외무성 매뉴얼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돈을 들이밀었어요. 상대가 약할 때 더 많이 뜯어내는 게 외교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던 겁니다.
파일을 더 넘겼습니다. 불곰 사업을 통해 한국이 넘겨받은 기술 자료는 당시 기준으로 이미 구형이었습니다. 러시아도 솔직히 고철값에 넘긴다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T-80 전차 설계 도면, BMP-3 보병 전투 차량 도면, 이글라 대공 미사일 체계 문서, 1970년대에서 80년대 수준의 기술이었으니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차피 쓸모 없어진 종이 쪼가리를 비태신 떠넘긴 셈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종이 쪼가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야자키 과장을 불렀어요. 이 친구가 한국 방위산업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심의관님, 찾으셨습니까? 불곰 사업 이후 한국이 러시아 기술 자료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 미야자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어요. 심의관님, 한국은 그 설계도들을 30년간 한 장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국방과학연구소 지하 특수보관실에 항운항습 상태로 보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독자 기술을 개발했어요. 뭘 만들었는데? 미야자키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파워팩 제어 시스템이 그 뿌리입니다. 천국 미사일 유도 체계의 초기 알고리즘도 러시아 원본 도면에서 출발했고요. 누리호 발사체 엔진의 연소 안정화 기술 역시 불곰 사업 자료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러시아가 고철값에 넘긴 설계도를 한국은 30년 동안 금덩이처럼 지켜낸 겁니다. 먼지를 털고 해독하고 분석하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 세계 최정상급 무기 체계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 기술들을 다시 러시아에 들고 온 겁니다. 낡은 갈색 봉투에 넣어서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이 들고 온 건 단순한 기술 협력서가 아니었어요. 30년 전 러시아가 준 씨앗을 한국이 키워서 열매가 된 걸 다시 가져온 거였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서사였어요. 30년짜리 서사. 그제야 레드카펫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미야자키가 추가 정보를 가져왔어요. 심의관님, 한러 회담 직후 러시아 대통령실 측근이 비공식 채널로 한국 측에 전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데? 러시아는 배신하지 않는 나라를 30년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그 답을 하겠다. 자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윙윙거리며 제 머리 위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마닐라, 폴더를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30년치 기록들이 갑자기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졌거든요. 일본은 420억 달러를 들고 갔고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한국은 30년 전 러시아가 준 낡은 설계도를 최첨단 기술로 부활시켜 들고 갔고 레드카펫을 받았습니다. 돈과 의리, 그 차이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32년 경력의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에너지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우리가 전혀 파악하지 못한 30년짜리 신뢰가 깔려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0년의 비밀은 불곰 사업 하나가 아니었어요. 불곰 사업 파일을 덮고 나서 다음 서가로 넘어갔습니다. 한러 경제관계 파일. 미야자키와 함께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죠.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당시 외국 기업 철수 현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치를 보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서방 기업 350개사가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미국 기업 156개, 독일 기업 87개, 프랑스 기업 39개. 전부 짐 싸서 나갔어요. 그리고 일본 기업 48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파산했는데 누가 남겠어요. 매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철수하는 게 경영의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미야자키가 이상한 데이터를 찾아냈습니다. 심의관님, 한국 기업 데이터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데? 대기업들은 일부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영업사원들이 남았어요. 특히 식품회사 직원들이요. 화면에 뜬 건 1998년 모스크바 주재 한국 상공회의소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한국 식품 영업사원 명단. 그리고 그 옆에 적힌 품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시락, 컵라면 브랜드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998년 러시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국가 부도. 루브라 가치가 하루아침에 4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모스크바 시민들이 빵을 사려고 새벽 4시부터 줄을 섰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가 텅 비었고 월급이 석 달째 밀린 공장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서방 기업들은 매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전부 도망쳤습니다.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도망쳤습니다. 그때 한국 영업사원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컵라면을 팔았습니다. 외상으로. 기록에 따르면 한국식품회사 영업사원 19명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주요 도시에 남아서 소형 식료품점과 키오스크에 컵라면을 납품했습니다. 대금 회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물건부터 넣어준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도시락이라는 이름의 컵라면이 러시아 전역의 허름한 가게에 깔렸습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3분 만에 따뜻한 한 그릇이 나오니까요. 빵보다 쌌고 빵보다 빨랐고 빵보다 따뜻했습니다. 한 개에 300원도 안 하는 컵라면 하나가 모스크바 노동자의 한 끼 식사가 된 겁니다. 미야자키가 추가 자료를 찾아냈어요. 심의관님, 현재 기준 러시아 인스턴트 라면 시장 점유율 1위가 도시락입니다. 27년째 1위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고요.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도시락은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배고픔을 달래준 음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료실 금속 의자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미야자키가 또 다른 파일을 가져왔어요. 러시아 극동사할린 섬의 고려인 커뮤니티 관련 기록이었습니다. 스탈린 시대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의 후손이 운영하는 작은 김치 공장. 15년 전 폐업 직전에 몰렸을 때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가 설비를 전면 교체해줬다는 거예요. 김치 발효 설비, 냉장 시스템, 포장 라인까지 전부. 금액으로 따지면 대단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이 살아남으면서 사할린 고려인 커뮤니티 250여 가구의 생계가 유지됐고 그 김치가 러시아 극동 지역 군부대 납품 물자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러시아 제한 채널에서 이 김치 공장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시청률 1위 채널에서 크렘린궁이 직접 편성권을 가진 그 채널에서 앵커가 마무리 멘트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은 자국 동포를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할린의 고려인들은 러시아 시민이지만 한국은 그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미야자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러시아 정부가 자국민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심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온 나라라는 걸. 저는 미야자키를 쳐다봤습니다. 이 젊은 친구의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 경탄인지 질투인지 아니면 수치심인지. 1998년 모두가 떠난 러시아에 남아서 외상으로 컵라면을 팔던 한국 영업사원 19명. 사할린 오지에서 고려인 할머니들이 담그는 김치. 한국이라는 나라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관계를 맺은 거였습니다. 우리 일본은 그때 뭘 했습니까? 사할린 유전 지분을 헐값에 뜯으려 했죠. 러시아가 가장 힘들 때 등을 바랐습니다. 420억 달러가 쓰레기통에 간 이유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곰 사업 파일을 덮은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중동 전쟁은 확전일보 직전이었고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였죠. 배럴당 유가는 150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때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야마구치 대사가 도쿄로 돌아온 직후 총리관저에서 긴급 에너지 안보 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있었고 경제산업성 대신, 국토교통성 대신, 방위성 대신까지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북극해 항로 개척. 호르무즈가 막혔으니 아예 북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였죠. 러시아 연안을 따라 북극해를 관통하면 중동을 거치지 않고도 유럽 측 원유 산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람이 하세가와 도르였어요. 일본 최대 해운그룹 회장, 67세. 업계에서 해적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세가와는 총리 앞에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말했어요. 총리, 일본 해운은 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해 따위 우리 힘으로 뚫을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해운 후발국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술력이 일본에는 있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하세가와 회장의 눈빛은 거의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일본이 당한 수모를 독자 항로 개척으로 서력하겠다는 의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북극해가 그렇게 만만한 바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닷새 뒤 하세가와 그룹 소속 초대형 유조선 4척이 무르만스크항을 출발했습니다. 30만 톤급 유조선 4척. 바렌츠해를 지나 카라해로 진입하는 장면은 NHK가 생중계까지 했어요. 얼음 사이를 가르며 나아가는 거대한 선체. 일본의 새로운 항로, 북극해 시대를 열다라는 자막과 함께 하세가와 회장이 도쿄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지켜보며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카라해를 지나 랍테프해에 접어든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온이 영하 55도까지 떨어졌어요. 경제산업성 위성 모니터링 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제 직속 부하 다나카가 뛰어들어왔어요. 심의관님, 유조선 하쿠류마루에서 긴급 구조 신호가 발신됐습니다. 뭐가 문제야? 엔진 베어링이 동파됐습니다. 메인 프로펠러 축 베어링과 보조 동력 개통 전부요. 선체가 얼음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하 55도. 그 온도에서 일반 선박용 베어링의 윤활유는 젤리처럼 굳어버립니다. 금속 자체도 수축하면서 미세 균열이 발생하죠. 일본 유조선에 장착된 건 온대 해역 기준으로 설계된 표준 베어링이었어요. 북극해를 상정한 장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1시간 뒤 두 번째 유조선 아마테라스마루에서도 같은 신호가 떴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유조선도 차례로 멈췄어요. 4척 전량이 북극해 한가운데서 고립된 겁니다. 30만 톤짜리 철덩어리 4개가 얼음바다 위에 떠있는 꼴이 됐어요. NHK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긴급 속보. 북극해 일본 유조선 4척 전량 고립. 도쿄 시내에서 시위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부야, 신주쿠, 긴자.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하세가와 회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모한 도박으로 유조선 4척과 선원, 320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하세가와 회장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닷새 전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하세가와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나카가 또다시 뛰어들어왔어요. 심의관님, 위성화면 보셔야 합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일본 유조선 4척이 얼음에 갇혀 꼼짝 못하는 바로 그 해역. 랍테프의 북서쪽에서 움직이는 선박 6척이 잡혔어요. 한국해운사 소속 유조선과 LNG, 운반선 6척이었습니다. 같은 바다를, 같은 영하 55도에서 유유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엔진 상태는 전부 정상 가동 중입니다. 극지 특수 베어링과 내한 엔진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극지항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가 K보증, 국가보증을 선언한 겁니다. 북극해 항로를 통과하는 한국 선박에 대해 국가가 직접 무한보증을 서겠다는 거였죠. 민간 보험사들이 인수를 거부하는 극지항에 국가 재정으로 전액 배상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일본 유조선은 무보험 상태로 출항했었어요. 보험사가 북극해 리스크를 거부했으니까요. 그래서 사고가 나도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구조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선 겁니다. 자국 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선박은 단 한 척의 사고도 없이 북극해를 관통했습니다. 일본 유조선 4척이 고립되어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바다를 한국 선박 6척이 마치 도쿄만을 건너듯 유유히 지나간 겁니다. 다나카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심의관님, 한국 선단이 노바야 제물야 앞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 호위함이 에스코트를 하고 있네요. 러시아 해군 호위함. 러시아가 한국 선박에 군함 호위까지 붙여준 겁니다. 일본 유조선이 얼음에 갇혀 비명을 지르고 있는 바로 그 바다에서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감지 않았어요. 이 모든 그림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완성되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불곰 사업이 심어놓은 의리의 씨앗. 1998년 컵라면과 김치가 만든 민간 차원의 신뢰. 그리고 오늘 얼어붙은 바다 위에서 증명된 한국의 기술력과 국가의 배짱. 이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의 420억 달러는 쓰레기통에 갔고 일본의 유조선은 얼음에 갇혔습니다.
한국의 낡은 봉투에는 레드카펫이 깔렸고 한국의 선박에는 러시아 군함이 호위를 섰습니다. 북극해 사태가 터진 직후 워싱턴이 움직였습니다. 미야자키가 미국 측 동향을 보고해왔어요. 백악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있었고 의제는 단 하나. 한국 제재.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에너지 독점 체제를 구축하는 건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트럼프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카드는 이랬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관세 300% 인상,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주한미군 감축 검토, 한국을 향한 전방위 압박 패키지였어요. 다음 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트럼프의 한국 제재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기자석 최전방에 앉은 블룸버그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대통령님, 한국의 러시아 에너지 협력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 멈췄어요. 1초, 2초, 3초, 4초, 5초. 기자회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미친 듯이 터져 나왔죠. 그리고 트럼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코리아는 위대한 나라야. 그레이트 코리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재 발표도, 압박 카드도, 경고도 없었어요. 단 두 문장. 기자들이 후속 질문을 쏟아냈지만 트럼프는 돌아서서 퇴장했습니다. 미야자키가 저한테 물었어요. 심의관님, 미국 대통령이 왜 저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미국도 한국을 건드리지 못한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한국 앞에서 물러선 거였죠. 그리고 그 직후 나카무라 히로시가 움직였습니다. 나카무라 히로시, 미쓰비시 중공업 전무. 일본 방산업계의 실세 중 한 명이었어요. 이 사람이 뒤에서 어떤 공작을 벌였는지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나카무라는 나토 회원국 14개국의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접촉했어요. 로비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에너지 동맹을 맺은 이상 서방 안보 체계에 한국산 무기가 들어오는 건 안보 리스크다. 한국 무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대신 일본 방산 제품으로 대체하자. 나카무라의 논리는 교묘했어요. 안보를 빌미로 한국 방산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그 빈자리를 일본이 차지하겠다는 거였죠. 한국 방산 수출에서 유럽 비중은 전체의 38%가 넘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을 도입했거나 계약한 나라가 14개국이었어요. 그걸 한 번에 끊겠다는 건 한국 방산 산업에 치명타를 가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동맹의 안보 일관성을 위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 번역하면 한국 무기를 끊을 수 있다는 경고였죠. 나카무라는 도쿄에서 그 뉴스를 보며 웃었을 겁니다. 자기 로비가 먹혔다고. 하지만 스문의 시간도 안 돼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한국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무기 거래, 제한도 러시아는 우방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입니다. 에너지 조치. 유럽행 가스를 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산 천연가스. 유럽 전체 가스 수입의 45%가 러시아에서 옵니다. 독일은 55%, 오스트리아는 75%. 한겨울에 그 밸브가 잠기면 유럽 절반이 난방을 못합니다. 공장이 멈추고, 병원이 멈추고, 학교가 멈춰요. 러시아가 한국의 방패를 들어준 겁니다. 한국 무기에 손대면 유럽행 가스를 끊겠다고 맞받아친 거죠. 나카무라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몇 달간 공들인 로비가 러시아 성명 한 방에 무산된 거니까요. 나토 긴급회의는 그날 저녁 아무런 결론 없이 사늘했습니다. 한국산 무기 수입 중단건은 의제에서 조용히 빠졌고 어떤 회원국도 표결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한국 무기를 끊으면 유럽 안보에 구멍이 나고 러시아 가스가 끊기면 유럽 경제가 마비됩니다. 어느 쪽이든 유럽이 지는 구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가 유럽의 안보와 에너지 두 축을 동시에 쥐고 있는 형국이 된 거였죠. 그리고 중국의 반응은 더 처참했습니다. 베이징 외교부 정례 브리핑. 기자가 질문했어요. 한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동맹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변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초간 침묵.
중국은 모든 국가 간의 정상적인 경제 협력을 존중합니다. 한러 간의 에너지 협력은 양국의 주권적 결정이며 중국은 이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혈맹이었어요. 무제한 파트너십을 선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 북극해의 디지털 항로를 장악하면 중국 화물선도 한국 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20년간 무제한 파트너십을 외치던 중국이 한국한테 통행료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미야자키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으며 중얼거렸어요. 컵라면 하나가 20년짜리 혈맹을 이긴 거네요.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자료실에 울렸어요. 미국은 5초 침묵으로 물러섰고 나토는 가스 밸브 위협의 백기를 들었고 중국은 3초 침묵으로 무력함을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420억 달러가 쓰레기통에 가고 유조선 4척이 얼음에 갇혔죠.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 30년 전 설계도, 외상컵라면, 김치 공장 고춧가루. 그게 420억 달러보다 무겁고 군사력보다 강하고 혈맹의 맹세보다 단단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자료실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이걸 도쿄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일본이 32년간 쌓아올린 에너지, 외교 시스템이 한국이라는 변수 하나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어떤 문장으로 포장해야 총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며칠 뒤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협정이 체결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한러 에너지 독점 협정. 이름부터가 저를 짓눌렀어요. 독점이라는 단어가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쓰인 건 오펙 창설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미야자키가 협정문 영문 번역본을 가져왔습니다. 48페이지. 첫 장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세 번째 조항에서 손이 떨렸어요. 러시아 연방은 대한민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를 국제 시세의 4분의 1 수준으로 공급한다. 공급량 상한선은 설정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은 35년으로 하되 양측 합의 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국제 시세의 4분의 1점 배럴당 135달러가 국제 시세니까 한국이 사는 가격은 배럴당 35달러. 공급량 상한선 없음. 35년 계약.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가 135달러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한국만 35달러에 석유를 삽니다. 같은 시베리아 유전에서 뽑아올린 같은 원유를 다른 나라는 135달러에 사고 한국은 35달러에 사는 겁니다. 그 차이가 배럴당 100달러. 한국이 하루에 수입하는 원유량으로 계산하면 매일 수백억 원이 절약되는 구조입니다. 1년이면 수십조 원. 35년이면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포기했어요. 미야자키가 경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심의관님, 이 가격 구조가 유지되면 한국의 제조업 원가가 평균 25% 하락합니다.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공정까지 전부요. 한국산 제품의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어요. 도요타가 현대차한테 밀리고 스미토모 화학이 한국석유화학한테 밀리고 일본 제철이 포스코한테 밀리는 구조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에너지 원가에서 4분의 3이 깎이면 동일 품질 기준으로 한국 제품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크렘린궁에서 국빈 만찬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을 위한 공식 만찬. 저는 일본 측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장을 받았어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일본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눈앞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도쿄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가서 보고 기록하라. 크렘린궁 게오르기에프스키올. 러시아가 국빈 만찬에 쓰는 최고, 격식의 연회장이죠. 천장 높이만 20m가 넘고 샹들리에 6개가 금빛으로 빛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테이블이 달랐습니다. 러시아 국빈 만찬의 상징인 은색 식기 세트가 아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건 소박한 도자기 그릇들이었습니다. 뚝배기, 스테인리스 저, 작은 반찬 접시들. 그리고 각 자리마다 놓인 커다란 뚝배기 안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국밥이었습니다. 한국식 소머리 국밥. 크렘린궁 게오르기에프스키올. 300년 역사의 최고 격식 연회장에 소머리 국밥이 차려진 겁니다. 옆에 서 있던 프랑스 외교관이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영국 대사는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더니 다시 쓰고 테이블을 쳐다봤습니다. 독일 외교관은 수행원에게 뭔가를 속삭였는데 수행원이 고개를 가로젓는 게 보였죠. 아무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렘린궁 국빈 만찬에서 메뉴를 결정하는 건 대통령 직속 의전실입니다. 그리고 메뉴 최종 승인은 대통령 본인이 합니다. 이 국밥은 푸틴이 직접 선택한 거예요. 만찬장 정면 문이 열렸습니다. 푸틴이 한국 수석 대표와 나란히 걸어 들어왔어요. 주빈석에 앉기 전에 푸틴이 테이블 위에 뚝배기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메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1998년 러시아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모스크바 거리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따뜻한 한 끼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라면이었죠. 모두가 떠났을 때 한국은 남아서 우리에게 밥을 나눠줬습니다. 푸틴이 잠깐 멈추고 한국 수석 대표를 바라봤어요. 오늘 이 국밥은 그때 라면에 대한 러시아의 답례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밥을 나눠준 유일한 형제입니다. 형제에게는 화려한 만찬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한 그릇이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70명의 외교관이 앉아있는 홀에서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보내온 420억 달러를 거절한 이유를 세계가 궁금해했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돈은 관계를 살 수 없습니다. 한국은 30년 전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줬고 우리가 준 낡은 설계도를 보물처럼 간직해 최고의 기술로 돌려줬으며 사할린의 동포들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에게 석유를 파는 건 거래가 아닙니다. 은혜를 갚는 겁니다. 푸틴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70명이 일제히 수저를 들었고 크렘린궁 3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밥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게오르기에프스키 홀에 퍼졌습니다. 저는 수저를 든 채 한참 동안 뚝배기를 내려다봤어요. 뜨거운 국물 위로 송송파가 떠 있었고 소고기 향이 코끝을 감쌌습니다. 32년간 일본의 에너지 외교를 맡아온 제가 크렘린궁에서 한국식 국밥을 먹고 있다는 이 상황이 초현실적이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러시아 가즈프롬 네프트 부사장 드미트리가 한국 수석 대표에게 조용히 말하는 게 들렸어요. 통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툰 한국어로 직접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년 김장을 할 때마다 한국에서 보내준 고춧가루를 쓰셨습니다. 포장지에 한글이 적혀 있으면 어머니는 그걸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곤 했어요. 글자를 읽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고향의 냄새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드미트리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할린 고려인 후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김순자 여사, 한국 정부의 고려인 동포 지원 사업으로 한국 방문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제가 이 협정 서류에 서명한 건 그 고춧가루 포장지에 대한 제 답례입니다. 만찬장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국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 안쪽에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분노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치심이었어요. 우리 일본은 러시아가 쓰러졌을 때 유전 지분을 뜯으려 했습니다. 한국은 같은 시기에 컵라면을 외상으로 팔고 김치 공장에 고춧가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오늘 그 고춧가루 포장지 하나가 850만 배럴 독점 계약서에 서명이 된 겁니다. 만찬이 끝나고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크렘린궁 복도는 차가웠어요.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렸죠. 미야자키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심의관님, 실시간 외교 채널 모니터링입니다. 화면을 봤어요. 도쿄에서 서울행 특사 파견 결정. 베를린에서 한국에너지부 장관 면담 요청. 런던에서 한국 외교부 차관 초청. 파리에서 한국 대통령 국빈 방문 제안. 리야드에서 한국 경제부총리 긴급통화 요청. 캔버라에서 한국 통상장관 화상회담 요청. 크로를 내렸더니 목록이 끝나지 않았어요. 27개국이 한국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한국을 압박하던 나라들이었어요. 나토에서 무기 수입 중단을 외치던 나라들이 지금은 서울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고 있었죠. 도쿄도 그 27개국 중 하나였습니다. 야마구치 대사가 쫓겨나다시피 모스크바를 떠난 지 한 달 만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특사를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저는 태블릿을 미야자키에게 돌려주고 크렘린궁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눈송이가 반짝이는 게 보였죠.
그때 복도 저편에서 한국 대표단이 걸어 나왔습니다. 수석 대표를 포함해 5명이었어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양복도 고급 브랜드가 아니었고 서류 가방도 투박했습니다. 야마구치 대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금박 가죽 바인더, 퍼스트 클래스, 위스키, 14명의 수행단, 그리고 한국 대표단 5명, 투박한 서류 가방, 낡은 갈색 봉투, 한쪽은 쓰레기통에 갔고 한쪽은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가까이 오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32년간 일본을 대표해서 수십 개국 외교관을 만났지만 고개를 숙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자연스럽게 마치 그래야 하는 것처럼 목이 앞으로 꺾였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가 제 앞에서 잠깐 멈춰섰어요.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가볍게 목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죠. 그게 전부였어요. 미야자키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심의관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았냐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더군요. 일본은 420억 달러를 들고 갔습니다. 쓰레기통에 갔죠.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동맹 체계를 들이밀었습니다. 5초 침묵으로 돌아왔죠. 중국은 20년짜리 무제한 파트너십을 자랑했습니다. 3초 침묵이 답이었죠. 나토는 무기 수입 중단을 위협했습니다. 가스 밸브 한마디에 백기를 들었죠. 한국은 뭘 들고 갔습니까? 30년 전 고철값에 받은 낡은 설계도, 모두가 떠날 때 남아서 판 컵라면, 사할린 김치 공장에 보낸 고춧가루, 고려인 할머니의 한글 포장지, 배럴당 135달러 대 35달러. 이 100달러의 차이를 만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힘도 아니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32년간 일본의 에너지 외교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일본이 졌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말하려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이 나라는 한 번도 먼저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한 번도 힘든 친구를 버린 적이 없으며, 한 번도 받은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돈으로 사지 못하고, 힘으로 꺾지 못하고, 시간으로만 쌓을 수 있는 것. 그게 이 나라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32년간 그걸 몰랐어요. 420억 달러를 쌓으면 뭐든 살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러시아가 그 돈을 쓰레기통에 넣은 순간, 우리가 쌓아온 외교 철학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 드러나 버렸습니다. 야마구치 대사는 아직도 그날 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재검토 중이라는 거짓 보고가 아직 살아있죠. 하세가와 회장은 북극해 좌초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나카무라 전무의 나토 로비는 러시아 성명 한 방에 무산됐고요. 하지만 저는 인정합니다. 한국이 맞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의리가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을. 30년 전 컵라면 한 그릇이 850만 배럴 독점 계약보다 먼저였다는 것을. 고춧가루 포장지 한 장이 420억 달러보다 무거웠다는 것을. 여러분이 사는 그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부디 그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일본 자원에너지청 심의관이 밝힌 한러 에너지 독점의 충격적인 전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치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약속을 지키는 것, 힘들 때 떠나지 않는 것. 그 단순한 원칙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